안녕하세요. 2020년 3회 사회조사 분석사 2급 필답형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3회에서는 우리가 이전에 봤던 것과는 조금 다른 유형의 문제가 추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제가 따로 언급을 해드릴 테니까 주의해서 보시고 이런 문제 유형이구나 하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1번. 리커트의 총합평정법은 일반적으로 실용성이 높고 효과가 있다고 평가가 된다. 이러한 리커트 척도의 구체적 구성 절차를 간략히 서술하시오 라고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척도의 구성 방법에 대해서 리커트의 총합평정법이라는 거를 배웠었어요. 자, 리커트 척도는 우리가 그 질문지 작성법 그 예제를 풀면서도 주로 접할 수 있었던 건데요. 매우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 혹은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부터 매우 동의한다, 이런 식으로 1, 2, 3, 4, 5, 5점 척도 또는 4점 척도, 7점 척도 이렇게 많이 사용을 했던 거죠. 그 리커트 척도를 사용을 해서 총합평정법이라는 거를 만드는 건데, 총합평정법은 어떤 한 가지의 개념을 묻는 질문으로 여러 개의 문항을 사용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어떤 회사의 만족도를 구하기 위해서 귀하의 회사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라는 한 가지의 문항으로만 묻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묻는 거죠. 회사의 근무 환경에 만족하십니까? 아니면은 회사의 직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만족하십니까? 등등등 그런 여러 가지의 문항들을 가지고 다 측정을 한 다음에 그걸 합해서 결과적으로 딱 하나의 그런 회사 만족도를 만들어내는 거를 총합평정법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구성 절차를 딱딱딱 한번 작성을 해보자면, 첫 번째, 질문 문항에 대한 응답 범주를 작성을 해요. 그래서 3점 리커트형 척도를 만들 건지 아니면 5점 리커트형 척도, 4점 혹은 7점 이렇게 몇 가지로 구분을 할 건지 응답 범주를 먼저 작성을 해요. 그리고 응답 범주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쪽에 좀 높은 점수를 줄 것인지 아니면은 부정적인 쪽에 높은 점수를 줄 것인지 그거를 결정을 해요. 자, 예를 들자면 만약에 만족도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한다면, 자, 매우 불만, 그 다음에 불만, 약간 불만이라고 써도 돼요. 그 다음에 보통. 자, 얘는 지금 제가 예시를 들어주는 거는 5점 리커트형 척도로 제가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보통, 그리고 만족, 그리고 매우 만족. 자, 이렇게 5가지로 나뉘었을 때 이 응답 범주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할 때 매우 불만에다가 1점을 줄지 아니면은 이 매우 불만 부정적인 곳에 5점 좀 높은 점수를 줄지 그걸 먼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대부분은 긍정적인 쪽에 점수를 많이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매우 불만, 불만,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이렇게 매우 만족에 응답을 했을 경우에는 5점을 주고, 그리고 만약에 보통으로 했을 경우에는 3점, 그리고 매우 만족에는 5점, 그 다음에 보통에는 3점, 그리고 매우 불만족에는 1점, 이런 식으로 만족도가 높을수록 높은 점수를 가져가게 되는 이런 가중치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응답자로부터 응답을 얻어낸 다음에 이 여러 가지의 문항에 대한 점수를 총합을 계산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회사 만족도에 대한 거를 측정을 했다면 근무 환경에서는 몇 점이 나왔는지, 그리고 직원들과의 관계에서는 몇 점이 나왔는지, 식당에 대한 그런 만족도에서는 몇 점이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총합을 구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로 척도 문항을 분석을 하는데,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문항들에 대한 합을 계산해서 그냥 그거를 바로 가져다가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척도 문항, 회사 만족도에 대한 여러 가지 문항이 있는데 그 중에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문항이 포함이 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뢰도를 구한 다음에 거기서 신뢰도를 저해야 하는 문항 같은 경우에는 좀 뺀다든지 그런 척도 문항에 대한 걸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리커트 척도의 구성 절차를 간단하게 이렇게 4가지로 나열을 해보자면, 질문 문항에 대한 응답 범주를 작성한다, 응답 범주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한다, 그리고 총합을 계산하고 척도 문항을 분석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문제 2번. 신뢰도 측정을 위한 재검사법의 정의와 단점을 두 가지만 쓰시오라고 돼 있어요. 자, 신뢰도를 측정하는 거에 있어서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지만 그중에 재검사법에 대한 걸 설명을 하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재검사법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재검사법이란 거는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측정 도구로 동일한 대상에게 일정한 시간을 두고 측정해서 그 결과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안정성을 강조한 평가 방법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재검사법의 정의에 대해서 만약에 이 응답을 답변을 쓴다면, 이 정답을 적어낸다면, 재검사법이란 거는 동일한 상황과 측정 도구와 대상에게 다시 측정해서 안정성을 강조한 평가 방법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동일한 상황, 그리고 동일한 측정 도구, 그리고 동일한 대상에게 시행하는 방법이다. 이 내용이 꼭 들어가야 정답 처리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검사법이라는 거는 이런 거구나 라고 알아두실 수가 있고요. 자, 이거에 대한 단점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재검사법은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측정 도구로 동일한 대상에게 동일하게 재검사를 한 거기 때문에 측정 대상의 개인차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동일한 대상에게 한 거기 때문에 자, 어떤 개인과 개인의 차이가 있다면 이 동일한 그런 측정 도구를 동일하게 한 거기 때문에 이 대상에 따른 차이가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측정 대상의 개인차를 극복할 수가 없구나. 이게 단점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첫 번째 조사가 두 번째 조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제거하기 어렵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시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첫 번째 조사를 했어요. 그러면은 두 번째 조사에 들어가게 됐을 때 첫 번째 조사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이거 이렇게 했었지 하고 기억하면서 실제 자기 자신의 지금 상황에 대한 응답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전의 것을 기억해서 응답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영향이 미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제거하기가 어렵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측정 대상의 탈락. 뭐 사망을 했거나 아니면 어디가 아파서 참여를 못 한다거나 뭐 무슨 일이 있어서 뭐 이민을 간다거나 어디 뭐 어떤 사정이 생겨서 여기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그럴 때는 측정 대상의 탈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럴 때 이런 것처럼 어떤 외부 현상을 통제하기가 좀 곤란하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재검사법의 단점은 개인차를 극복할 수가 없고, 그리고 첫 번째 조사가 두 번째 조사에 영향을 미치는 걸 제거하기가 어렵고, 측정 대상의 탈락과 같은 외부 현상을 통제하기가 곤란하다. 이런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저라면 좀 이거를 여러 가지 다 기억을 한다면 좋지만 이걸 모두 다 기억하기 어려워서 우리가 좀 필요한 것만 딱 쉬운 거, 그런 것만 기억을 한다면 동일한 대상에게 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차 극복할 수 없고, 동일한 측정 도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두 번째 조사에 영향을 미치는 걸 제거하기 어렵다. 이 두 가지 정도만 기억을 하셔도 충분히 문제를 푸실 수가 있어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문제 3번. 보가더스가 개발한 사회적 거리 척도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시오 라고 돼 있어요. 자, 보가더스 척도 우리 배운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보가더스 척도라는 거는 어떤 그런 사회적인 거리감, 뭐 경멸감이라든지 아니면 친밀감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측정하는 건데, 여러 개의 문항, 뭐 80개, 100개, 뭐 150개 이 정도로 무수히 많은 문항을 먼저 생성을 해요. 그래서 가장 부정적인 것부터 그다음에 가장 긍정적인 것까지 쭉 나열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걸 측정자가 여러 명을 뽑죠. 뭐 80명, 뭐 50명 이렇게 수십 명의 측정자들에게 이것에 대해서 11가지로 구분을 하게 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척도를 구성하고 그걸 가지고 또 뭐 측정하고 이런 방법이 보가더스 척도인데,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히 설명을 해보자면, 자, 서열 척도의 일종으로 소수민족, 사회계급, 사회적 가치 등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단일 연속성을 가진 문항들로 척도를 구성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일단 핵심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사회적 거리감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게 보가더스 척도다. 자, 대체로 개인, 집단, 종족 등과 같은 일정한 대상에 대해서 느끼는 친밀감, 무관심, 혐오감, 갈등관계, 협조 정도 등을 측정하는 데 사용된다. 뭐 이거를 다 쓸 필요는 없고요. 뭐 친밀감이라든지 뭐 무관심, 혐오감 등등등을 측정하는 데 사용된다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의 핵심적인 거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항상 보가더스 척도랑 비교하면서 알아두어야 되는 게 이 소시오메트리 척도예요. 자, 이 소시오메트리 척도라는 거는 보가더스랑 좀 반대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보가더스가 어떤 집단에 대한 거라면 이 소시오메트리는 개인에 관한 거거든요. 그래서 소시오메트리가 개인을 중심으로 집단 내에 있어서의 개인 간의 친분관계를 측정하는 것에 반해서 보가더스 척도는 주로 집단 간의 친분관계를 측정하는 데 사용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거는 첫 번째, 사회적 거리감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구성된 단일 연속성을 가진 문항들로 척도를 구성한 것이다. 여기서 요 내용은 꼭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대상에 대해서 느끼는 친밀감, 무관심, 혐오감 등등등 이런 관계에 대한 그런 감정들 이런 거를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게 이 보가더스 척도다. 이렇게 두 번째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소시오메트리랑 비교해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소시오메트리는 개인을 중심으로 집단 내에서 개인 간의 친분관계를 측정하고 보가더스 척도는 집단 간에서 친분관계를 측정하는 데 사용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문제 4번. 과학적 연구 방법의 특징을 4가지만 쓰시오 라는 문제예요. 자, 얘는 과학적 연구 방법이 총 이렇게 7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우리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리성은 논리적 사고의 활동으로 과학적 설명이 이치에 맞아야 한다. 당연한 거죠. 우리가 어떤 과학적인 연구를 한다는 거는 그 논리에 맞게 어떤 자신의 감성적으로 이렇게 자기의 그런 생각으로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이게 타당한지 그런 것들 논리적으로 이게 뭐 절차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구성이 돼야 된다. 그래서 논리적 사고의 활동으로 과학적 설명이 이치에 맞아야 된다라는 논리성이 있고요. 자, 두 번째, 일반성. 개별적인 현상을 설명하기보다는 일반적인 경향을 밝혀서 일반적인 이해를 추구한다. 이거는 어떤 개개인에 대한 게 아니라 보통 일반적으로 보편화된 걸 측정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일반성을 나타내야 된다. 그 다음에 간결성. 어떤 현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변수를 이용하여 최대의 설명력을 얻으려 한다. 여러 가지를 측정하면 좋기야 하지만 일단은 어떤 현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만큼 그런 변수만 이용해서 최대의 설명력을 얻으려고 해야 된다는 간결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성, 정의의 조작화를 통해서 검증하고자 하는 개념을 보다 정확히 측정하고 정의해야 된다. 어떤 하나의 단어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 단어가 어떤 구체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를 정의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이 단어는 이런 내용이다.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이러한 개념은 이런 내용이다 라는 거를 명확하게 명시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하나의 그런 단어라고 하더라도 개개인마다 생각하는 게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연구자마다 또 다를 수가 있어서 같은 단어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연구자마다 이걸 정의하는 것이 조금 차이가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의의 조작화를 통해서 좀 더 개념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정의를 해야 된다라는 구체성이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검증 가능성. 검증 가능성이라는 거는 경험적으로 검증이 가능해야 된다. 아, 이게 과학적 연구 방법의 특징 중에 하나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6번 간 주관성. 연구에 대한 주관적 동기가 다르더라도 연구 과정이 동일하면 동일한 결론을 얻어야 한다. 자, 이거는 어떤 연구자가 A라는 연구자가 있고 B라는 연구자가 있는데 각각이 내가 이 연구를 하고자 하는 동기가 다를 수가 있어요. 이유가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연구 과정이 동일하다면 그거에 따른 결론은 동일해야 된다. 그 원래의 동기는 다르더라도 동일한 연구 과정이면 동일한 결론을 얻어야 한다라는 게 간 주관성이에요. 자, 그 다음에 7번 수정 가능성. 변하지 않는 진리는 없으며 과학은 당시의 상황에 맞게 수정될 수 있다라는 이 수정 가능성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약을 우리가 개발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 바이러스에 대한 그런 게 알려지지 않고 일부분만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약을 개발을 했는데 이후에는 이 외적인 것에 대한 것까지 다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요것에 대해서 더 수정을 할 수가 있고 뭐 이런 약을 개발하는 거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아니면은 뭐 우주에 대한 걸 연구할 때 발견되지 않았던 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도 만약에 새롭게 발견된다면 이 전에 있던 거는 좀 수정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여러 가지의 예시들을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게 수정 가능성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적 연구 방법의 특징이 총 7가지가 있는데요. 보통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이거 7가지 전체를 다 써라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보통 뭐 3가지 혹은 4가지를 작성하시오 라는 게 일반적인데 우리가 여기서 좀 기억하기 쉬운 것들을 체크를 해서 과학적 연구 방법은 이런 특징이 있다. 이런 것들을 한 3-4가지, 조금 많게는 5가지까지 기억을 해두시면은 시험 문제를 푸실 때 조금 더 많이 도움이 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3-4가지만 외우시지 말고 다 보기는 하시되 이 중에서 몇 가지는 좀 집중적으로 완벽하게 외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5번. 태도에 관한 질문에서 종종 발생하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보이려는 요 편의 바이어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3가지만 쓰시오 라고 돼 있어요. 어떤 뭐 만족도라든지 아니면은 뭐 선호도라든지 이런 태도에 관한 질문에서 내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보이기 위한 그런 편의가 있어요. 오차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보이려는 편향에 어떤 거냐면 질문자의 의도에 맞추어서 자신의 생각과는 무관하게 본인이나 본인 소속 집단을 우월하게 보이기 위해 응답하는 경우에 편향이다 라고 돼 있어요. 정말 쉽게 예를 들자면 자, 어떤 선생님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학생에게 설문조사를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그랬을 때 이 학생은 선생님한테 잘 보이고 싶고 내가 조금 더 잘난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이런 질문을 하는 의도가 뭘까? 나는 그럼 좀 좋은 학생처럼 보이고 싶으니까 좋게 응답을 해야지 라는 이런 것처럼 이게 바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보이려는 편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개념을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째,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보이려는 편향을 어떻게 해야 감소를 시킬 수 있는가, 그 감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면, 자, 질문지를 작성할 때 사회적인 규범을 나타내는 단어를 표현하지 않고 가능한 우회적인 단어를 사용한다. 사회적인 규범, 누가 봐도 내가 여기에서 진짜 내 생각은 예를 들어 나는 낙태에 대해서 찬성하는데 나는 이걸 좋게 생각을 하는데 이 사회적인 규범에 따라서는 이게 참 안 좋게 보는 시선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거를 반대한다고 써야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단어로 질문지를 작성을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우회적으로 둥글게 표현을 해서 뭐 직접적으로 낙태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뭐 반대한다 이런 질문 말고 조금 더 이렇게 우회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아이를 낙태를 하는 것을 조금 고려를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약간 우회적으로
물어보거나 아니면 좀 둥글게 순환을 시키는 거죠. 이런 편향의 감소 방법이 첫 번째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응답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호해준다. 뭐 정치적인 거라든지 뭐 다른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에서 내가 이런 응답을 했다는 게 밝혀지기를 꺼려하는 분들을 위해서 응답자의 비밀을 보호해준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설문조사 이외의 관찰이나 기계적인 장치 등을 이용한다. 단순히 설문조사만 보고 이 사람의 그런 응답 결과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설문지의 결과 말고도 응답 결과 말고도 다른 뭐 카메라를 설치한다든지 아니면은 이 면접자, 이 조사자가 이 사람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을 해서 실제로 여기 작성한 거는 부정적인 걸 썼지만 이 사람의 행동은 아니면 이 사람의 그런 언행이나 뭐 그런 것들은 긍정적인 걸 말한다 라고 한다면 부정적인 걸 응답을 했지만 그렇게 긍정적인 걸 나타낸다면 이 사람은 실제로 긍정적인 응답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혹은 반대가 될 수도 있고요. 긍정적인 응답을 했는데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면은 부정적인 응답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문조사 이외에도 관찰을 한다거나 아니면 카메라 같은 걸로 이렇게 본다거나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조사자가 객관적인 지침에 따라 조사할 수 있도록 교육에 만전을 기한다. 조사자가 객관적으로 어떤 주관성을 개입할 수 없게끔 조사할 수 있도록 교육에 만전을 기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적절하게 선택을 해서 쓰시면 되고요. 우리가 항상 이런 서술형 문항들은 정확하게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그대로 작성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항상 내가 어떤 이 시험 문제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얘를 완전히 외워서 한다고 하시기보다는 좀 이해를 하고 얘 이름이 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보이려는 편의일까? 이걸 왜 이렇게 부를까? 그 다음에 이걸로 인해서 단점이 왜 생길까? 이런 것들을 같이 연결지어서 이해하시면은 실제로 요것과 똑같이 쓰지는 못하지만 서술형이기 때문에 조금은 다르게 써도 그 의미하는 내용이 똑같으면 정답 처리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고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6번. 조사 연구의 결과를 해석할 때 분석 단위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야기될 수 있는 오류 두 가지를 쓰고 각각을 설명하시오. 어떤 개인을 두고 조사한 거를 집단 전체에 적용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집단을 두고 조사한 거를 어떤 개인의 적용시켜서 발생하는 그런 분석 단위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야기될 수 있는 오류들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태학적 오류와 개인주의적 오류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생태학적 오류는 정말 많이 나와요. 그리고 얘는 항상 세트로 개인주의적 오류와 같이 묶여서 나오기도 합니다. 왜냐면 얘네 두 가지가 상반된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비교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태학적 오류는 분석 단위를 집단에 두고 얻어진 연구의 결과를 개인에 적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오류이다. 자, 이거는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요. 예시를 이렇게 들었었죠. 집단에 A라는 지역이 있고 B라는 지역이 있어요. 근데 이 A 지역과 B 지역의 범죄 발생률을 조사해 보니까 A 지역이 B 지역보다 더 높게 나왔어요. 그럼 A 지역이 범죄 발생률이 높은데 근데 그러고 보니까 A 지역은 B 지역보다 흑인의 인구 비중이 더 높은 거예요. 그랬을 때 흑인이 많이 살면은 범죄율이 높아진다. 이렇게 어떤 집단에 두고 얻어진 연구 결과를 가지고 그 개개인에 적용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오류, 발생하는 오류가 생태학적 오류입니다. 자, 개인주의적 오류도 한번 볼게요. 개인주의적 오류는 분석 단위를 개인에 두고 얻어진 연구의 결과를 집단에 적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오류이다. 자, 얘는 뭐냐면 우리 조금 재미있는 예제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어떤 한 사람이 내가 여태까지 만나왔던 남자친구들은 다 향수 뿌리는 걸 좋아하지 않았어. 남자는 향수 뿌리는 걸 좋아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내가 이 소수의 개개인의 그런 결과들을 가지고 그걸 전체 집단에 적용해서 발생하는 오류가 개인주의적 오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태학적 오류는 집단에 두고 얻어진 거를 집단을 개인에 적용해서 발생하는 오류라면 개인주의적 오류는 개인을
집단에 적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오류다. 이거 헷갈리지 마시고 정확하게 구분해서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7번으로 넘어갈게요. 자료 수집 방법 중에 면접조사의 장점을 2가지만 설명하시오 라고 돼 있어요. 자, 자료를 수집할 때 면접조사, 뭐 전화조사, 우편조사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근데 이 면접조사의 장점을 2가지를 한번 우리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접조사의 장점은 응답의 허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왜냐면 면접을 직접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응답이 허위로 되는지 아닌지 그거를 좀 관찰하기가 더욱 쉽겠죠. 그리고 2번째, 우편조사에 비해서 질문지를 회수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 우편조사는 쫙 뿌린 다음에 그걸 다시 수거를 해야 되잖아요. 직접 수거를 하는 게 아니라 응답자가 직접 그걸 보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회수율이 좀 많이 떨어져요. 근데 그에 비해서 면접조사 같은 경우에는 직접 만나서 하는 거기 때문에 훨씬 그 회수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3번, 보조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 단순히 뭐 전화조사라든지 우편조사 같은 경우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면접자가 이 조사자가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그러나 이 면접조사 같은 경우에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종이 한 장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보조도구로서 뭐 카메라를 사용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이 대화 내용을 녹음할 수 있는 녹음기를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기타 여러 가지 등등이 있겠죠. 그래서 면접조사의 장점은 이런 것들이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장점 말고도 단점을 좀 같이 세트로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은데요. 면접조사의 단점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특히 뭐 전화조사나 우편조사에 비해서 더 많이 드는데요. 이렇게 어떤 공간이 한정적이고 직접 만나야 되기 때문에 멀리서 사는 사람들에게 조사를 하기가 어렵다는 단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조사자 아니면 이 공간을 대여하는데도 비용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비용이 좀 많이 든다. 시간도 내가 따로 할애해야 되는 게 있어서 시간도 많이 든다. 이런 단점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8번. 명목척도, 서열척도, 등간척도, 비율척도의 특징을 각각 한 가지씩 예를 포함해서 설명하시오. 요거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척도에 대해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제를 쓰는 거 이거는 1년에 한 번씩은 나오는 것 같아요. 1년에 뭐 한두 번씩은 꼭 출제가 되는 문제 같아요. 그래서 요런 거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고요. 나중에 작업형 문제를 풀 때에도 요거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시는 걸 강력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척도의 종류는 명목, 서열, 등간, 비율 척도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명목 척도라는 거는 측정 대상이 몇 개의 상호 배타적인 범주로 구분된 것에 수치를 부여한 것이다. 이게 말이 조금 어렵게 돼 있지만 측정 대상이 보기, 그러니까 각각 개념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기가 주어진 거 그런 것에다가 수치를 부여한 게 명목척도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성별, 남자는 1번, 그 다음에 여자는 2번 이렇게 한다고 해서 숫자가 커진다고 해서 뭐 여자가 더 크다, 남자보다 더 우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단순히 여기서 사용되는 숫자는 그 개념을 구분하기 위해서만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숫자 크기의 의미는 없는 거다. 단순히 구분하기 위해서 수치를 부여한 게 명목척도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2번째로 서열척도. 측정 대상을 그 속성에 따라서 서열이나 순위를 매길 수 있도록 수치를 부여한 것이다. 자, 학점이라고 먼저 예를 들자면 1번 A학점, 2번 B학점, 3번 C학점, 4번 뭐 F학점 이렇게 했을 때 숫자가 1번 이 숫자가 앞쪽으로 갈수록 학점이 더 높은 거잖아요. 이런 어떤 순서를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숫자의 크기에 대한 의미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서열척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다만 요 사이와 요 사이에는 간격은 동일하지가 않아요. 우리 예전에 뭐
이렇게 A, B, C, D라고 될 수도 있고 뭐 수미양가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측정되는 단위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A라는 학점을 매길 수 있는 그런 수치는 전체의 학급의 인원에서 뭐 5%, B 학점은 뭐 10%, C 학점은 뭐 30% 이런 식으로 구분을 시키잖아요. 자, 그러면 보면 이 A 학점과 B 학점 간의 이 간격은 동일하지가 않아요. 자, 얘는 5의 간격이 나타난다고 하면 5%의 간격이 나타난다고 하면 B랑 C 간에는 20%의 간격이 나타나고 C랑 F에서는 또 다른 퍼센테이지의 간격이 나타나죠. 그런 것처럼 숫자 크기의 의미는 있지만 요 간격은 동일하지 않은 게 서열 척도예요. 그래서 이게 서열 척도구나 라고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등간 척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간 척도는 측정 대상의 속성에 따라서 서열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열 간의 간격에 있어서 동일성을 유지하도록 수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자, 이게 서열 척도와의 차이인 거예요. 서열 척도는 수치의 크기의 의미가 있었지만 이 간격은 동일하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이 등간 척도 같은 경우에는 수치의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더 나아가서 간격도 동일한 게 등간 척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자, 여기서는 온도라든지 주가 지수라든지 지능 지수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 등간 척도에서는 절대 0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절대 0점. 자, 절대 0점은 무엇이냐? 온도를 가지고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도는 우리 뭐 1도, 뭐 10도, 아니면 마이너스 5도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에서부터 플러스까지 다양하게 있죠. 근데 온도에서 0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0도라는 게 온도가 아예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단순히 물이 어는 지점을 0도라고 우리가 약속하자라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 온도의 0이라는 게 아예 없는 그런 무의 상태를 나타내는 게 아닌 것들, 그게 바로 이 등간 척도에 속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지능지수 혹은 뭐 만족도를 예를 들게요. 귀하는 뭐 이 회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0이라고 한다면 이게 만족도가 아예 없다 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미리 0이라는 점수를 준다면 이것은 만족도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이런 약속이 없다면 1번 매우 불만부터 5번 매우 만족 이렇게 돼서 우리가 측정을 한다고 했을 때 1, 2, 3, 4, 5번만 있지 여기에 0이라는 건 없잖아요. 이런 것도 우리가 하나의 예로 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등간 척도라는 거는 절대 0점이 존재하지 않는다. 자, 다음으로 비율 척도. 비율 척도는 측정 대상의 속성에 등간 척도가 지니는 성격에 더해서 절대 0점이 존재하고 있는 척도를 이 비율 척도라고 한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조금 더 좀 외우기 쉽게 한번 제가 표처럼 나타내 볼게요. 자, 보시면 자, 명목, 그 다음에 서열, 그리고 등간, 그 다음에 비율,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자, 요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어떻게 보냐면 숫자 크기, 수치 크기에 의미가 있느냐, 그리고 간격이 동일하느냐, 그리고 절대 0점이 존재하는가, 요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명목 척도는 숫자의 크기의 의미가 없어요. 간격이 당연히 숫자 크기의 의미가 없으니까 뭐 간격이나 절대 0점은 볼 필요가 없겠죠. 자, 서열 척도는 숫자 크기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간격은 동일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절대 0점은 볼 필요가 없어요.
자, 등간척도 같은 경우에는 숫자 크기의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간격도 동일해요. 그러나 절대 0점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마지막으로 비율척도는 숫자 크기의 의미가 있고 간격도 동일하고 절대 0점도 존재해요. 자, 이런 표 형태로 이해를 하시면은 나중에 좀 이거를 다시 생각해낼 때 좀 더 암기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명목척도는 숫자 크기의 의미가 없다. 간격은 뭐 볼 필요도 없고 절대 0점도 볼 필요가 없다. 아예 이렇게 할까요? 빈칸으로. 그리고 서열척도는 숫자 크기의 의미가 있어요. 명목척도에서 한 단계 나아간 거죠. 그러나 얘네는 간격은 동일하지 않고 등간척도는 숫자 크기의 의미도 있고 간격도 동일하고 그러나 절대 0점은 없고 비율척도는 다 있는 것들, 요거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이거 꼭 암기를 해두시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9번. 관찰법의 유형인 체계적 관찰과 비체계적 관찰을 각각 설명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얘네는 각각 어떠한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냐면 체계적인 관찰은 관찰자가 관찰 상황에 전혀 개입하지 않거나 최소한의 개입을 하며 사전에 계획된 절차에 따라 관찰 조건을 표준화한 것으로 질문지 또는 조사표 등을 사용한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질문지나 조사표 등을 사용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어떤 표준화시킨 거다. 그래서 체계적인 관찰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체계적인 관찰은 관찰자가 관찰 상황에 전혀 개입하지 않거나 최소한의 개입을 하는 거다라고 암기를 해두시면 돼요. 자, 비체계적 관찰은 뭐냐면 말 그대로 이 체계적인 것과 조금 반대가 되겠죠. 얘는 자연 관찰이라고도 하고요. 관찰 조건을 표준화하지 않고 표준화하지 않고 관찰 상황에 참여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딱 단적으로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자면 체계적인 관찰은 관찰자가 관찰 상황에 개입을 하지 않는 거다. 그리고 비체계적 관찰은 관찰 상황에 직접 개입을 하는 거다. 참여를 하는 거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체계적인 관찰은 어떤 상황을 조금 이렇게 구성을 해야겠죠. 그런 다음에 질문지나 조사표 등을 사용해서 관찰을 한다면 비체계적인 관찰은 그냥 이 관찰자가 그 안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여해서 관찰을 하는 게 비체계적 관찰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해를 하고서는 암기를 하시면 조금 더 편하겠죠. 그래서 체계적 관찰과 비체계적 관찰 두 가지를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10번. 확률 표집에 해당하는 표집 방법을 세 가지만 쓰고 각각의 표집 과정을 간략히 설명하시오. 이것도 주로 출제되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자, 확률 표본 추출법. 그리고 또 이것과 더불어서 같이 잘 출제되는 게 뭐냐면 비확률 표본 추출법에 대해서 예시를 드시오. 아니면 설명하시오. 이런 것들도 많이 나와요. 자, 일단 확률 표본 추출법의 표본 추출 과정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로는 단순 무작위 추출법, 그 다음에 층화 추출법, 계통 추출법, 군지 추출법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단순 무작위 추출법은 표본 추출 과정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적절한 표본 크기를 결정을 해서 표본 목록에 나열된 표본 요소에 일련 번호를 부여한 다음에 난수표라는 거는 임의로 막 랜덤으로 그 표를 숫자를 뽑은 거예요. 그 표를 이용해서 표본이 추출될 확률이 동일하도록 랜덤하게 표본 크기만큼 표본을 추출한다. 라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정말 무작위로 표본이 추출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요거고요. 층화 추출법의 표본 추출 과정은 모집단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2개 이상의 동질적인 층으로 구분하여 각 층으로부터 독립적으로 뽑을 표본의 크기를 결정한 후 결정된 표본 크기만큼 각 층으로부터 단순 임의 추출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걸 예로 한번 들자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어떤 고등학교에 가서 조사를 한다고 해요. 그러면은 일정한 기준을 주는 거죠.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층을 나눠요. 그래서 1학년에서 20명, 2학년에서 20명, 3학년에서 20명을 뽑을 거다. 아니면 200명이라고 해도 되겠죠. 자, 이렇게 각 학년에서 100명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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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명씩, 200명씩, 200명씩 이런 식으로 일정한 뽑을 표본의 크기를 결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안에서
이 층끼리는 이렇게 구분을 했지만 이 층 안에서는 임의로 랜덤하게 뽑아내는 거예요. 이게 층화 추출법이다. 자, 그 다음에 개통 추출법의 표본 추출 과정은 뭐냐면 모집단의 크기가 n이고 표본의 크기가 스몰 n일 때 난수표를 이용해서 최초의 표본 단위만 무작위로 추출하고 나머지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표본 크기만큼 표본을 추출한다 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최초의 표본 단위 간략하게 우리가 좀 간단하게 보기 위해서 제가 두 개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자, 얘는 뭐냐면 여러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수치를 부여를 해보자면 이렇게 1번 사람, 2번 사람,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등등등등등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자, 여기서 임의로 최초의 표본 단위 2명이라고 했을 때 임의로 뽑았을 때 1번과 6번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다음만큼은 어떤 K라는 간격만큼을 두고서 표본을 추출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플러스 10씩 해서 1번 다음에는 11번, 6번 다음에는 17번 이런 식으로 계속 점점 이렇게 동일한 간격으로 표본을 추출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개통 추출법이다. 혹은 체계적 추출법이다 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으로 군집 추출법의 표본 추출 과정을 볼 텐데요. 모집단을 여러 개의 군집으로 형성한 후에 단순 무작위 추출법으로 군집을 추출하여 군집 표본을 구성한 후 추출된 군집 내에 있는 모든 대상 또는 일부를 표본조사 단위로 하여 표본을 구성한다. 자, 이거는 뭐냐면 어떤 모집단 전체에서 여러 개로 군집을 이렇게 형성을 해요. 그 다음에 이 여러 개의 군집 중에 그 군집을 몇 가지를 임의 추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추출된 군집을 전체를 사용하거나 일부를 사용하는 건데 예를 좀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자, 우리나라에서 아니면 서울시에 있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싶다고 해요. 그러면은 강동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 영등포구가 있을 수도 있고, 마포구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서초구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 서울시라는 거 내에서 여러 개의 구들이 있지만 이 구 안에서는 임의 추출하는 거예요. 무작위 추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작위 추출을 했더니 여기서 A랑 C가 나왔어요. 그러면 얘네 A랑 C 구에 있는 고등학생들만 대상으로 전체 다 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이 안에서도 일부 그 안에서 무작위 추출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 안에서 다른 일부만 대상으로 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군집 추출법, 집락 추출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집락 추출법 같은 경우는요. 보통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이 층화 추출법이랑 비교해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층화 추출법과 군집 추출법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예시를 드시오 아니면 층화 추출법에 대해서 쓰시오. 군집 추출법에 대해서 쓰시오. 이런 걸로 많이 나와요. 왜냐면 얘네 두 개가 비슷하게 조금 보이지만 전혀 두 개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얘는 층을 구분하고 그 안에서 하는 거라면 얘는 어떤 집락을 구분하고 그 구분된 것을 뽑았을 때 그걸 전체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우리가 비교해서 공부를 해두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층화 추출법과 군집 추출법을 좀 집중적으로 보시는 게 좋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한다면 조금 순위를 결정을 하자면 시험 볼 때 좀 자주 출제되는 그런 순위를 결정하자면 층화 추출법과 군집 추출법이 1순위로 제일 많이 나와요. 이 추출법 중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개통 추출법, 그 다음 세 번째는 단순 무작위 추출법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중요도를 조금 구분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좋아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실험의 핵심 요소 중 두 가지를 제시하고 이를 설명하시오. 외생 변수의 통제, 독립 변수의 조작, 실험 대상의 무작위와 종속 변수의 비교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자, 외생 변수의 통제는
이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인데 얘를 통제하지 않으면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사이에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데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 외생 변수를 통제하는 게 실험의 핵심 요소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독립 변수를 조작하는 거. 연구자가 어떤 한 집단에는 독립 변수를 발생시키고 다른 거에는 발생시키지 않아서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함으로 인해서 이 독립 변수가 발생된 곳에는 종속 변수에 미치는 게 어느 정도인지, 이 조작 독립 변수를 발생시키지 않은 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걸 비교하기 위해서 하는 게 독립 변수의 조작입니다. 그리고 실험 대상이 어느 한 곳에 편중되거나 좀 어떤 편의가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실험 대상을 무작위화하는 게 또 필요해요. 연구 대상을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으로 나눌 때 가능한 두 집단의 차이가 적도록 무작위로 할당한다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종속 변수를 비교.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간의 종속 변수를 비교하거나 실험 전후의 종속 변수를 비교해서 두 변수 간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게 이 종속 변수의 비교입니다. 그래서 이런 핵심 요소 4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2가지를 제시를 하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써주시면 돼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문제 12번. 질문지를 작성함에 있어 다음 질문의 문제점을 쓰고 보다 적합한 형태의 질문으로 수정하시오. 이게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어떤 그런 유형인데요. 이전에는 이런 식의 문제를 우리가 다루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런 문제도 있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질문지 작성법에 예시 설명드릴 때 나왔던 문제, 그런 문제들이랑 예시들이랑 좀 비슷한 형태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기업께서는 현재 근무하는 회사의 임금 수준과 작업 조건에 대해 만족하고 계십니까? 라고 돼 있는데 이 질문은 조금 문제가 뭐냐면 하나의 문항에서 임금 수준이랑 작업 조건 2가지를 묻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임금 수준에는 만족하지만 작업 조건엔 만족하지 않을 때 여기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단순성에 위배가 되는 게 문제다. 그래서 하나의 질문 항목으로 2가지 질문을 했기 때문에 단순성에 위배가 된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수정된 질문은 임금 수준에 대한 문항 하나, 그 다음에 작업 조건에 대한 문항 하나 이렇게 2가지로 나눠서 임금 수준에 대해 만족하고 계십니까? 작업 조건에 대해 만족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2가지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문제 13번. 연구에 사용할 가설의 좋은 가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평가 기준을 4가지만 쓰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가설의 조건은 우리가 이렇게 명료성, 구체성, 검증 가능성, 가치 중립성, 간결성, 광역성, 계량화 이렇게 7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명료성은 추상적 개념의 정의든 조작적 정의든 그 뜻이 명료해야 된다는 게 명료성이에요. 그리고 구체성은 가설이 구체적인 것으로 되어 있어야 되고 추상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구체성이에요. 추상적이라면은 그 가설을 명확하게 입증하기가 좀 어렵겠죠. 자, 그 다음에 검증 가능성. 어떤 가설을 세웠다면 그 가설은 검증 가능해야만 한다. 이게 검증 가능성이고요. 가치 중립성. 가설은 가치 중립적이어야 하며 가설을 설정하는 연구자의 주관적 편견이나 가치관이 포함이 되면 유용성이 낮아진다. 이게 가치 중립성이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가설은 옳지가 않다라는 거죠. 자, 간결성. 가설은 논리적으로 간결해야 된다. 광역성, 가설은 광범위한 범위에 적용 가능해야 된다. 계량화, 가설은 계량화가 가능해야 된다. 이렇게 7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보통 4가지, 3가지, 5가지 요 정도만 쓰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조금 기억하기 쉬운 것들 위주로 기억을 먼저 하시고 나머지를 추가적으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기출문제에 대해서 한번 풀어봤어요. 새롭게 추가된 유형도 있고 또 기존에 나왔던 게 계속해서 반복돼서 출제가 되는 게 있는데요. 이런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들 유의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